금속이 도자기를 스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날카롭지만 짧게 한 번의 찰나로 끝나는 울림입니다. 포크의 네 갈래 끝이 접시 표면을 건드릴 때 그 진동은 손잡이를 타고 손가락 끝까지 전해집니다.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손바닥 안에 고요히 머뭅니다. 반대편에는 나무가 나무를 마주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낮게 결을 따라 미끄러지는 마찰음입니다. 젓가락 두 개가 서로 부딪힐 때 나는 소리는 금속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나뭇결의 미세한 저항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흐릅니다. 대나무라면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칠기라면 매끄러운 표면이 손가락을 감싸 안습니다. 식탁 앞에 앉는 순간 손은 자연스럽게 도구를 찾습니다. 그것이 포크이든 젓가락이든 손에 쥐는 첫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접촉의 감각은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금속의 무게로 시작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나무의 가벼움으로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탁 위의 도구는 단순히 음식을 옮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과 입 사이를 잇는 다리이자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문화의 작은 조각입니다. 하나의 도구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회의 조리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회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먹었는지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갈래의 시작점을 따라갑니다. 포크와 젓가락은 왜 다른 길을 걸었습니까? 그 도구의 차이는 조리와 예법에 어떻게 스며들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배려로 식탁을 공유해야 합니까? 이 질문들을 안고 두 도구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젓가락의 시작점은 중국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나라 무렵 유물들 사이에서 초기 젓가락이 확인됩니다. 이 초기 젓가락은 식사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끓는 국물 속 재료를 건져내는 조리 도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손으로 뜨거운 음식을 다루기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막대기는 손의 연장선으로 기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젓가락의 역할은 변화했습니다. 주방에서 식탁으로, 조리도구에서 식사도구로 옮겨갔습니다. 한나라 시대에 이르면 젓가락은 식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시기의 그림과 기록에는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숟가락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역할이 분담되었습니다. 숟가락은 국물과 밥을, 젓가락은 반찬과 면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중국 요리는 재료를 미리 작게 썰어 조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볶음, 찜, 탕 이 조리법들은 한 입 크기를 전제로 합니다. 식탁에서 칼로 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주방에서 잘려나온 음식을 집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젓가락은 이 방식에 최적화된 도구였습니다. 젓가락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 이전에 전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특이하게도 금속 젓가락이 발달했습니다. 청동, 은, 스테인리스강 재료는 달라졌지만 금속의 결은 남았습니다. 무거운 금속 젓가락은 다른 지역의 젓가락과 다른 감각을 줍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젓가락은 또 다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나무와 대나무가 주재료였고 끝이 뾰족한 형태가 선호되었습니다. 생선을 많이 먹는 식문화가 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생선살을 발라내려면 뾰족한 끝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칠기 젓가락은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젓가락과 숟가락의 조합이 달라졌습니다. 태국에서는 포크와 숟가락의 조합이 더 일반적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젓가락이 주도구이 돼 숟가락도 함께 씁니다. 같은 도구라도 지역과 음식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도구가 문화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포크의 여정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에서도 갈래가 있는 도구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주로 조리용이거나 재래용이었습니다. 큰 고기 덩어리를 굽거나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식탁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포크는 아니었습니다. 식탁용 포크의 본격적인 등장은 비잔틴 제국에서 시작됩니다. 11세기 무렵의 기록에 포크 사용이 언급됩니다. 당시 포크는 두 갈래였고 끈적한 음식을 찍어 먹는 데 썼습니다. 비잔틴 출신의 귀족 여인이 베네치아로 시집가며 포크를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서유럽의 포크가 알려지는 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유럽에서 포크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신이 준 자연스러운 도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포크로 먹는 것이 거만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성직자들 중 일부는 포크 사용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포크가 악마의 삼지창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귀족층이 포크를 받아들였습니다. 파스타처럼 손으로 먹기 어려운 음식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뜨겁고 미끄러운 면을 손으로 집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포크의 갈래에 면을 감으면 훨씬 편리했습니다. 16세기를 지나며 포크는 프랑스로 전해졌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가 프랑스 왕실의 이탈리아 식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포크도 그 일부였습니다. 프랑스 궁정에서 포크는 세련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포크 사용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조금 더 늦게 받아들여졌습니다. 17세기에도 영국에서는 포크가 생소한 도구였습니다. 토마스 코리아시라는 여행가가 이탈리아에서 포크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포크 사용을 소개했지만 초기에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류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포크가 유럽에서 표준 식기가 된 데는 조리 방식이 작용했습니다. 유럽 요리, 특히 서유럽 요리는 큰 덩어리 고기를 선호했습니다. 로스트 비프, 통닭구이 같은 요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식탁에서 직접 잘라 먹어야 했습니다. 한 손에는 포크로 고기를 고정하고 다른 손에는 칼로 자릅니다. 잘린 조각은 포크에 실려 입으로 향합니다. 숟가락의 역할도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숟가락은 밥과 국물의 주도구였습니다. 유럽에서 숟가락은 수프와 디저트에 주로 쓰였습니다. 메인 요리는 포크와 나이프의 영역이었습니다. 도구의 조합이 식문화 전체의 구조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두 도구는 각자의 조리 방식과 맞물려 확산되었습니다. 젓가락은 미리 자른 음식, 공유하는 상차림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포크는 식탁에서 자르는 음식, 개인 접시 문화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도구는 음식을 만들고 음식은 도구를 다듬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형성한 것입니다. 포크의 움직임은 수직입니다. 날카로운 갈래가 음식 표면을 향해 내려갑니다. 찌르는 동작으로 음식을 고정합니다. 고정된 음식에 칼이 들어와 자릅니다. 잘린 조각은 포크에 실린 채 입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손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 손은 고정, 다른 손은 절단을 담당합니다. 양손의 협응이 포크 사용의 핵심입니다. 젓가락의 움직임은 이와 다릅니다. 두 막대가 수평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엄지와 검지, 중지가 두 막대를 조절합니다. 한 막대는 고정되고 다른 막대가 움직입니다. 벌어지고 오므라드는 동작으로 음식을 집습니다. 찢거나 섞거나 뒤집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손은 밥그릇을 들거나 숟가락을 쥡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포크를 쥘 때는 손 전체가 손잡이를 감쌉니다. 힘의 중심은 손바닥과 손목에 있습니다. 젓가락을 쥘 때는 손가락 끝이 주역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의 미세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힘의 중심은 손가락 관절에 분산됩니다. 이 차이는 어린 시절의 학습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포크는 비교적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찌르는 동작은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막대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정용 젓가락으로 시작합니다.
고리나 연결장치가 달린 보조 도구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차이는 예법의 체계와 얽혀 있습니다. 도구를 어떻게 쥐고 어디에 놓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모든 것이 사회적 규범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서양 식탁에서 포크를 쥐는 방식은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영국식과 미국식이 대표적인 두 방식입니다. 영국식에서는 포크를 왼손에 계속 듭니다. 갈래가 아래를 향하게 쥐고 음식을 눌러 자릅니다. 자른 후에도 포크를 오른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음식은 갈래가 아래를 향한 채로 입에 들어갑니다. 미국식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왼손에 포크, 오른손에 나이프를 듭니다. 음식을 자른 후 나이프를 접시 가장자리에 놓습니다. 포크를 오른손으로 옮겨줍니다. 갈래가 위를 향하게 쥐고 음식을 떠올립니다. 이 방식을 지그재그 방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도구인데 지역마다 다른 매너가 존재합니다. 어떤 방식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이 그 사회에서 발전해온 방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무엇이 기대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식탁에서도 젓가락 예법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걸쳐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상을 연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을 수저받침 위에 나란히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속 젓가락의 무게감이 이 배치를 안정되게 합니다.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가로로 놓습니다. 젓가락 받침 위에 가로 방향으로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젓가락 끝이 왼쪽을 향하는 것이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을 때 젓가락 끝을 닿지 않습니다. 국물을 마실 때는 그릇을 들어 입에 대고 마십니다. 중국에서는 젓가락을 밥그릇에 세워 꽂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례의식에서 향을 꽂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식사 중에 젓가락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것도 피합니다. 공용 음식을 집을 때는 뒤집어서 쓰기도 합니다. 개인 젓가락에 입이 닿은 부분이 음식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교와 의례도 식탁 도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오른손으로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왼손은 청결과 관련된 다른 용도로 구분됩니다. 포크를 사용할 때도 오른손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에 뿌리를 둔 관습입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손으로 직접 먹는 것이 선호됩니다. 음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더 진정성 있다고 여겨집니다. 5손가락이 5가지 원소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상황에 따라 도구를 쓰기도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는 코셔 규정이 있습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같은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식기도 용도별로 분리됩니다. 고기용 식기와 유제품용 식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도구의 재료와 용도가 종교 규범과 연결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도구는 단순한 물건 이상입니다. 사회가 무엇을 깨끗하다 여기는지를 반영합니다. 무엇을 예의 바르다 규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포크와 젓가락은 각각의 문화에서 손과 음식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정의해 왔습니다. 재료의 선택도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속 젓가락이 선호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세척과 소독이 용이합니다. 왕실에서는 은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은이 독에 반응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은 황화물에 반응하여 변색됩니다. 이것이 독감지 기능으로 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식기는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무와 대나무, 칠기가 주류였습니다. 가볍고 입술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습니다. 칠기 젓가락은 오칠을 여러 번 입혀 만듭니다.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지기도 합니다. 공예품이자 실용품인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유럽에서도 은, 포크와 나이프는 귀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서민은 나무 숟가락이나 손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스테인리스강이 등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속 식기가 일반 가정에도 보급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식탁의 민주화를 가져온 셈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녹이 슬지 않고 세척이 쉬웠습니다. 은처럼 비싸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외관을 가졌습니다. 위생관념의 변화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금속 식기는 이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반면 나무와 대나무는 친환경 소재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연분해가 가능한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나무는 빠르게 자라는 식물로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료의 선택이 환경 문제와 연결된 시대입니다. 서울의 한 레스토랑을 상상해 봅니다. 테이블 위에는 젓가락과 숟가락이 기본으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나이프와 포크가 나옵니다. 파스타에는 포크가, 샐러드에도 포크가 제공됩니다. 손님은 요리에 따라 도구를 바꿨습니다. 한 끼 식사 중에 두 문화의 도구가 공존합니다. 파리의 한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에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젓가락이 메인 커틀러리로 제공됩니다. 일부 손님은 능숙하게 젓가락을 다룹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님에게는 포크가 따로 나갑니다. 서버는 조용히 선택지를 건넵니다. 선택은 개인에게 맡겨집니다. 어떤 도구를 쓰든 음식의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쿄의 이자카야에서는 젓가락만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잠깐 멈칫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은 한 입 크기로 나옵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젓가락으로도 충분합니다. 에다마메를 집고 야키토리를 떼어내고 스시를 집습니다. 손가락이 새로운 리듬을 익힙니다. 뉴욕의 어느 푸드코트에는 모든 도구가 모여 있습니다.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이 한 곳에 있습니다. 손님은 음식에 맞춰 고르기도 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도구를 집기도 합니다. 타코를 포크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상관없습니다. 선택이 자연스러운 공간입니다. 여기서 장면이 한번 겹쳐집니다. 서울과 파리와 도쿄와 뉴욕이 한 식탁 위에서 만납니다. 하나의 도구만 고집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춰 바꾸고 음식에 맞춰 옮깁니다. 심지어 같은 음식도 나눠 씁니다. 라면은 젓가락으로 건져 올리고 국물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뜹니다. 샐러드는 포크로 먹다가 올리브는 손가락으로 집어 올립니다. 이 교차가 오늘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도구가 변형됩니다. 하이브리드 커틀러리가 등장했습니다. 숟가락 끝에 젓가락 기능을 결합한 도구가 있습니다. 포크와 숟가락을 하나로 합친 스포크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캠핑과 야외 활동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공간과 무게를 줄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용 도구의 손맛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합니다. 도구가 바뀌면 손의 움직임이 바뀝니다. 손의 움직임이 바뀌면 식사의 리듬이 바뀝니다. 결국 경험 자체가 달라집니다. 속도에 관한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젓가락은 한 번에 적은 양을 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크는 큰 조각을 옮기기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이 천천히 먹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련된 젓가락 사용자는 매우 빠르게 먹습니다. 반면 정찬의 자리에서는 포크로도 천천히 먹습니다. 코스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잠깐 멈추고 다시 이어갑니다. 식사 속도는 도구보다 문화와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건강 이야기도 종종 따라옵니다. 젓가락이 손가락 미세 운동을 자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발달과 연결해 언급되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역시 양손 협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다르지만 손은 결국 훈련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맥스의 여파가 남습니다. 도구를 고르는 일은 편리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위생과 환경이 그 선택에 들어옵니다.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한 번 쓰고 버려집니다.
세척의 번거로움은 없지만 자원 소비가 따라옵니다. 해마다 매우 많은 일회용 젓가락이 소비됩니다. 그만큼 폐기 문제도 함께 남습니다. 금속 포크와 젓가락은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척과 소독이 필수입니다. 식기 세척기가 있다면 고온 세척이 가능합니다. 고온 세척은 위생에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 그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 세척은 더 솔직합니다. 세제, 물의 온도, 헹굼, 건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느슨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주가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의 관점에서는 플라스틱이 더 크게 남습니다. 플라스틱 포크와 숟가락, 젓가락이 대량 생산됩니다. 배달 음식과 함께 한 번 쓰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분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고 대안이 늘어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시중 판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있습니다. 배달앱에는 수저 필요 없음 옵션이 생겼습니다. 생분해성 소재도 주목받습니다.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찌꺼기, 대나무와 나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일반 매립지에서는 분해가 느릴 수 있습니다. 산업용 퇴비화 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단순한 방법이 다시 떠오릅니다. 다회용 식기를 오래 쓰는 것. 하나의 금속 젓가락을 10년 이상 쓴다면 생산과 폐기의 부담은 나뉘어집니다. 물론 세척에 드는 물과 에너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다회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앉아 같은 시간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대화가 오가고 시선이 교차하고 감정이 흐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도구를 쓰느냐는 때로 사소하고 때로 의미 있는 선택이 됩니다. 여행자가 낯선 땅에서 처음 젓가락을 쥐어봅니다. 서툰 손놀림에 음식이 자꾸 미끄러집니다. 면이 젓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두부가 으깨집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새로운 감각이 열립니다. 익숙한 도구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젓가락에 익숙한 사람이 포크와 나이프 앞에 섭니다. 두 손을 동시에 쓰는 것이 어색합니다. 칼로 자르는 힘 조절이 어렵습니다. 스테이크가 접시 위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시도 끝에 요령이 생깁니다. 연습하면 손에 익습니다. 도구는 결국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도구 사용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함께 먹는 예의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아이가 젓가락을 처음 쥐었을 때의 서툰 손놀림은 그 아이가 속한 문화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접근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손의 기능이 제한된 사람에게 일반적인 젓가락이나 포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 손 떨림이 있는 사람, 손가락 움직임이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보조도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굵은 포크는 쥐기가 쉽습니다. 구부러진 각도의 포크는 손목을 덜 꺾어도 됩니다. 클립이 달린 젓가락은 두 막대를 따로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프링이 달린 젓가락은 힘을 덜 들이고 집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기능적 제한을 보완합니다. 식탁의 포용성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도구로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구가 다르다고 해서 식사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이자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젓가락이 필요하면 젓가락을 가져다 줍니다. 포크가 필요하면 포크를 가져다 줍니다. 손이 불편하면 보조도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일부이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익숙한 도구를 준비하는 것. 외국인 친구가 오면 포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오시면 쥐기 편한 도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오면 작은 크기의 도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식탁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음식 못지않게 도구도 환대의 일부가 됩니다. 교육의 장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다양한 식사 도구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은 젓가락과 포크를 번갈아 써보며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인도 음식을 손으로 먹어보는 체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편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낯선 도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식탁에서 배운 감수성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힙니다. 환경에 대한 감수성도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일회용 도구를 줄이는 것이 작은 실천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수저를 요청하지 않는 것, 외출할 때 개인 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변화가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쁜 일상에서 일회용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은 오를 수 있습니다. 식탁 앞에 앉을 때 우리는 도구를 집어듭니다. 그 순간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 익숙한 감촉, 반복된 동작. 그것이 우리의 식사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 그 행위는 우리 몸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손에는 다른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음식에 다가가고 다른 리듬으로 입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그 차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런 판단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선이 식탁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누군가의 젓가락 솜씨가 서툴러 보일 때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도 배려입니다. 굳이 지적하지 않는 것도 배려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도구를 건네주는 것도 배려입니다. 식탁은 평가의 장소가 아닙니다. 함께 먹는 장소입니다. 식탁은 결국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같은 음식을 나누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도구의 차이는 단절의 이유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도구를 쓰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타인이 쥔 도구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단지 간섭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당신은 어떤 도구를 쥐고 있습니까? 그 도구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옆 사람의 도구에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시선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 자체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식탁 위에 작은 도구 하나가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 될 수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식사 때 손에 쥔 도구를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려 봐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앉은 사람의 도구도 바라봐 주십시오. 거기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식탁은 이야기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조용한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식탁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구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